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도봉구 창동사는 불량주부 망치부인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스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추천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방송 대상 시상을 위해서 저에게 투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시간 후원해주신 분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요, 오늘 아침에 오늘 점심 때 내가 이제 뭐라 그러나 아침부터 점심에 걸친 이야기예요. 깊이 생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저께 막 언론이 어마어마했어요. 그죠? 어제 막 안철수의 탈당 이후에 야당이 풍비박산이 난다고 난리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그죠? 온 나라가 안철수 막 모든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댔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아침에 딱 든 느낌이 뭐냐면, 그래서 나도 어저께 너무나 속이 상했던 거야. 어젯밤에 정말 너무 속이 상해서 다 버리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산속으로 도망가 버릴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산속으로 도망가 버릴까? 그러면서 어제 이제 너무 속상해하면서 새벽 1시에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아침에 5시에 일어났는데 다시 이 찬양이 들려오는 거야. 다시 이 찬양이 들려오고 두렵냐? 그래서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렵습니다. 했더니 그래 두렵겠지. 그러면서 너 나 못 믿니? 이러시는 거야. 믿습니다. 믿는데 왜 두렵니? 글쎄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야. 너는 이 싸움은 네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하는 싸움이야. 너는 잠자코 대열을 이루고 서서 내가 어떻게 싸우는지 봐.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요즘에 무슨 응답하라 1988인가에 나오는 그 정환이라는 남자아이가 막 최고의 인기라면서요. 우리 딸도 막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남자답고 너무나 이렇게 막 상남자다라고 좋아하는 거야. 근데 어떤 영화에 나온 주인공보다, 어떤 소설의 주인공보다 오늘 아침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그 평안함, 저는요 어떤 느낌이었냐면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오전 중에 제가 물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느낌 가져본 적 있으세요? 내가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느낌이었어. 정말 이상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점심을 먹으면서 내가 뭔가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뭔가 새로운 큰 싸움을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제가 세월호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채식을 하면서 제 몸이 확 바뀐 적이 있잖아요. 예. 몸이 싹 바뀌면서 제가 그 세월호 싸움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오늘 점심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다시 모든 이제 음식에 대한 뭐라 그러나 이 탐욕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 다시 정말 채식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났는지 아세요?
갑자기 택배가 오는 거야. 갑자기 택배가 오면서 이 향기나물 쌈채소, 제가 그동안 이거를 안 먹었거든요. 지난번에 보내주신 거를 막 늦게까지 못 먹어가지고 내가 이거를 주문도 안 하고 안 먹고 있었어. 근데 이게 온 거야. 기가 막히죠?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또 그 파프리카를 저한테 보내시는 분이 계셔서, 신기한 건 작년에 그 세월호 직전에 제가 채식을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프리카가 왔어. 이 파프리카를 보내신 분은 또 다른 분이에요. 예. 이건 전남 고흥에서 온 파프리카야. 그리고 요 향기나물은 경기도에서 온 거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건 나한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건 먹는 것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고, 이게 지금 파프리카가 작년에 오고 아니야, 지난 봄에 왔던가? 지난 봄인가 작년인가 오고 안 왔어요. 그런데 이게 동시에 이게 딱 오더라니까. 내가 바로 15분 전, 20분 전에, 내가 이제 모든 걸 음식을 비우고 다시 채식으로 가야 되겠다. 나한테 있어서 채식의 의미는, 이제 이 채식의 의미는 뭐냐면, 그 성직자들이, 그러니까 왜 소위 스님들이 육식을 안 하시잖아요. 스님들이 육식을 안 하시고 웬만하면 생식을 하고 채식을 막 하시잖아. 그게 내가 그 2010 작년에 채식을 하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굉장히 분노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의 분노에 타버리는 듯한 사람이란 말이야. 내가 만약에 작년 3월 3일부터 그 4월 16일까지 그렇게 채식을 하지 않았다라면, 나는 그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분노해서 불타 죽었을 것 같아. 근데 이상하게 내가 채식이란 걸 못하는 사람인데 그 딱 6주 동안 내가 채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의 이 혈관 막히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나아지면서 몸이 정말 신비한 어떤 에너지에 휩싸이면서 내가 세월호 싸움을 할 수가 있었던 거야, 작년에. 근데 내가 이제 오늘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래, 내가 다시 나의 모든 어떤 그 세상적인 욕심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그분의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되겠구나. 이 싸움은 어차피 내가 어떤 생각이냐, 어저께까지 막 뭘 어떻게 얘기하고 막 머리를 썼어. 혼자서 바둑을 두듯이 뭔 이렇게 얘기하고 뭔 저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면서 했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너무나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눈이 튀어나오려고 그러더라고. 눈이 막 튀어나오려고 그러면서 너무 괴로웠어. 그런데 내가 오늘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서, 이건 전부 다 하나님께 달린 문제다. 내가 어떤 나의 머리로 나의 술수를 쓴다고 될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내가 나를 비울 때다. 그러면서 마음에 오늘 오전에 이게 무리를 걷는 듯한 느낌이 나고, 내가 이제 마음이 비워지면서 이제 채식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나서 15분 뒤에 이게 도착했어. 15분 뒤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걸 보내신 분이 한 분이 보내신 건가? 아니면 한 분이 두 군데에서 그 주문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저한테 따로 보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냥 마음이 동해서 보내신 거고 그게 동시에 나한테 왔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 한 사람이 보냈는지 두 사람이 보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분명하게,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명하게 어떤 미지의 힘과 대화를 하긴 난 쉽지 않다고 생각해. 그런데 이거를 동시에 이걸 딱 보내주셨을 때, 이거는 정말 이거는 정말 이 하사장님의 기획이다.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야. 여러분들이 날 비웃어도 어쩔 수 없는데, 여러분들이 날 비웃고 조롱해도 내가 어쩔 수 없는데, 내 느낌에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야.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니야. 근데
그 사실 어저께 언론들이요 어마어마했어요. 안철수 탈당에 대해서 막 모든 진보 언론까지 나서가지고 이제 뭐 안철수 때문에 뭐 다 망하니 안철수 문재인 똑같니 걔 지랄 연명을 떨었어. 그런데 오늘 아침에 어떤 일베가 텔레그램을 보낸 거야. 망치야 봤냐? 세월호 그 청문회를 세월호 청문회를 오늘 새벽에 수천 명이 봤다는 게 맞아요? 진짜예요? 그 팩트에서 세월호 그 청문회를 재방송을 해주는데 오늘 새벽에 수천 명이 봤다는 거야. 진짜예요? 근데 6천 명은 아니죠? 몇천 명이 봤다는 거야. 그 세월호 청문회를 그것도 생방송도 아니고 재방송을 오늘 새벽에 600명? 아니래. 수천 명이 봤대요. 수천 명이 봤대, 오늘 새벽에.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600명이 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모양인데, 누적이 6천? 오늘 새벽에 누적이 6천. 오늘 새벽에 누적이 6천이고, 그리고, 5, 600명이 봤다? 오늘 새벽에? 1000명이 넘었다는 거는 뭐지? 생방 볼 때 1900. 그러면 어저께 생방송이 2, 3천이 봤다는 얘기야? 어저께 생방송을 2, 3천이 보고, 오늘 새벽에 누적으로 6,000명이다. 생방송은 500명이 봤다. 몇 시에 2,000명까지 간 게 몇 시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이 청문회를 2,000명이 본 게 몇 시야? 생방송 때야, 재방송 때야? 그리고 몇 시예요? 오후 4시 이후에 2,000명이 넘었다? 그 청문회에서 파란 바지 의인이 자해한 다음이죠? 그러니까 그 파란 바지 의인이란 사람이 자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갖고 한 2,000명이 봤다는 거야? 그렇군요. 생방 때 중계방이 생겼어요? 세월호에? 아니, 팩트TV에 중계방이 생겼다고, 생방 때? 설마, 그러면 6천이 넘었다는 얘긴데? 팩트TV에서 생방송할 때 중계방이 생기려면 6,000명이 넘어야 돼요. 중계방이 있었다. 예. 그렇구나. 하여간. 그렇다라면,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세월호 청문회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닌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어떤 일베 아이가 그 텔레그램으로 보내온 소식에 의하면, 그 채팅창에서, 그 팩트 채팅창에서, 어떤 애가 그러더라는 거야. 세월호 지겹다고. 이제 세월호 얘기 좀 그만하라고. 지겨워 죽겠다. 이런 애가 들어왔대. 근데 얘가 그 재방송을 쭉 보다 말고, 그 무슨 검정 물체가 나오는 부분에서, 얘가 막, 사람이 변화되면서, 막 화를 내면서, 씨발 저거 뭐야? 막 이러면서 얘가 막 화를 내더라는 거야. 맨 처음에 들어올 때는, 이제 세월호 지겹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들어온 애가 그 재방송을 보다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야 씨발 이거 가리려고 안철수가 탈당한 거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일 여러분도 그런 채팅을 보셨어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일이래. 오늘 새벽에 그 수천 명이 봤다라는 이제 숫자를 보고 얘는 아마 누적 시청률인데 그걸 동시 시청률로 봤나 봐. 그러면서 오늘 그 채팅창에서 이걸 뭐라고 6,000명이 보냐? 누가 들어와서 욕을 하고, 그리고 세월호 얘기 그만 좀 하라고 그랬던 아이들이
들어와가지고 재방송을 보다가 얘네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이럴라고 안철수가 탈당한 거 아니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 채팅창에? 그 얘기를 나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냈더라고. 그니까 내 생각은 그래. 내가 이제 그 두 번째로 감동한 부분이 이건데 뭐냐 하면, 하나는 저 채소 상자가 두 개가 동시에 온 걸 보면서 바로 그 전에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끊고 이제 다시 채식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나를 비워내야 되겠구나 라고 맘먹자마자 동시에 온 저 야채 박스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이러시기에요 막 이러면서 막 일로 말로 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을 느꼈는데, 여러분 설마 안철수가 세월호 청문회 가리려고 탈당 발표를 지금 했겠어요? 그죠? 설마 안철수가 그 세월호 청문회를 가리려고 그 일요일날 탈당 발표를 했겠어요? 그렇게까지 머리가 좋아 보이진 않아. 그렇게 정치적인 감각이 있어 보이진 않고. 그러나 적어도 내가 볼 때 이 족벌 언론은 이 족벌 언론들은 안철수의 탈당을 이용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권의 분열을 막 강조해가지고 소위 중도 세력이 그러니까 세월호에 관심을 갖고 세월호 때문에 놀래서 정치적 관심을 갖게 됐던 그 중도 세력들을 그 투표하지 못하게 하려고, 절망감에 빠뜨리려고 나는 어제 분명히 그들이 작전을 폈다고 생각해. 족벌 언론이 안철수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탈당했던 것 같고, 그걸 이 족벌 언론이 교묘하게 이용을 해서 소위 세월호 이후에 깨어났지만, 그리고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실망감을 줘서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행동도 못하게 하려고, 한마디로 투표를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얘네들이 작전을 폈던 것 같아요, 어제. 그런데 어제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이 됐잖아.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모든 언론은 침묵했어. 모든 언론이 침묵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이 세월호 청문회가요, 이 시기에 세월호 청문회가, 그리고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날 안철수의 탈당, 이걸 아무 생각 없는 젊은 애들이 보면서 혹시 안철수가 세월호 청문회 가려고 탈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건, 이거는 정말 어이없게, 안철수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을 것 같아. 설마 거기까지 생각해서 얘가 그런 짓을 했겠어? 지금까지의 정치 행보를 봤을 때 그렇게 계산적이진 못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안철수의 탈당이 세월호 청문회 때문에 나는 지금 거대한 여러분 그 왜 인터스텔라인가? 인터스텔라에, 나는 영화를 못 봤어. 영화를 못 보고 광고를 봤는데 멀리 어떤 땅이 보이니까 저 산으로 가자 했는데 그게 산이 아니라 파도였던, 그거 맞죠? 인터스텔라에 그 장면 나오는 거죠? 거대한 그 바다 파도가 오는 거. 내가 볼 때 이 세월호 청문회가 안철수 탈당하고 맞아 떨어지면서 거대한 이 그 파도가 치는 몰려오는 것 같아요. 나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 그래서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는 거야. 이 사람의 계획으로 될 일이 아니다. 사실 내가 볼 때 세월호 청문회에 어제 세월호 청문회 반응이 되게 안 좋았어. 생방송 본 사람들이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막 화가 나가지고 저게 지금 뭐 하자는 거냐 이러면서 막 되게 화를 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안철수가 탈당을 했어. 그러면서 모든 언론에서는 문재인과 안철수를 싸잡아 욕을 했어. 그러면서 야권에 희망이 없다? 이러면서 한결의 경향이 쌍두마차처럼 한결의 경향이 막 문재인 까기에 집중을 한 거야. 그런 의도를 조금 더 다시 설명할 건데, 좌우지간 이러면서 국민들이 너무 절망한 거야, 어제. 너무 절망을 해서 바닥으로 내려가 버린 거야. 그런데 이 세월호 청문회에서 그 분노한 유가족들 때문에, 그 세월호 청문회를 보면서 어떤 사람이 막 자해를 했잖아. 아이들을 막 구했던 그 아저씨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자해를 해버리잖아.
그 순간 뭔가 다른 움직임이 터졌어. 뭔가 이 인간의 손으로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야. 그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 세월호가 다시 확 살아난 것 같아. 내 느낌엔. 제가 잘못 보는 거예요? 내 느낌에는 그 순간에 그 세월호에 대해서 계속 거짓말로 일관되는 그 싸가지 없는 그 증인들의 모습을 보고 열받은 그 의인이 자신을 자해할 만큼 속상해할 때, 그게 그 세월호 때문에 깨어났던 사람들, 그리고 정말 이 정치권에 실망해서 모든 걸 다시 덮으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각성이 일어난 것 같아. 나는 그게 각성이 일어난 거 아닌가. 그 사건이.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가요? 예. 제 생각에는 그 순간에 거대한 어떤 에너지가 발생했어. 분노의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있잖아요. 쟤네들이 준비한 거는 엄청난 거야. 내가 뭐라 해서 굉장히 힘들 거다 그랬잖아. 안철수가 탈당을 하고 이 족벌 언론들이 그걸 엄청 띄울 거다. 너무너무 띄울 거고, 우리는 정말 이루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일을 힘든 지경에 갈 거라고 제가 일요일날 말씀을 드렸잖아요. 주일날. 근데 정말 이제 얘네들은 준비된 대로, 이 안철수의 탈당을 준비된 대로 막 터트린 거야. 그래서 국민들을 막 절망하게 한 거야. 소위 얘네들이 야권 분열을 막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야권이 분열되어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러면 소위 중간계층, 내가 그랬잖아. 새누리 35, 야권 30, 중간에 35. 야권 다 합쳐서 30, 새누리 35, 35대 30 싸움이야. 그러니까 항상 쟤네가 이기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가운데 있는 35가 야권한테 표를 주면 이기는 거고, 표를 안 주면 지는 거예요. 간단하게, 아주 단순하게 선거는 그런 구도야. 그러니까 쟤네들이 끊임없이 이 30%의 야권이 분열된 모습을 확대 과장을 해. 그래서 막 야권을 서로 욕하게 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켜. 그게 언론이 추구하는 바야. 그러면 이 중간에 35%가 열받아서 투표를 안 해버리거든. 그걸 노리는 거예요. 걔네들이 노리는 게 그거야.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똑같은 놈들이야. 밥그릇 싸움이야. 이러면서 그만두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걔네들이 어저께 역시 안철수를 팔아서 그런 절망감을 막 파는 거예요. 어머. 그런데 세월호 청문회 때문에 그 절망감이 분노로 바뀌었어. 내가 볼 때는 어제 그 세월호 청문회가 절망감을 분노로 바꿨던 거 아니냐.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일이 벌어질 거라는, 나는 그 인터스텔라에 나온 광고 장면에 나왔던 그 거대한 파도, 그게 몰려오는 것 같아. 나는 지금 있잖아요. 손발이 떨려, 지금. 손발이 떨려. 이 양쪽 팔이 부들부들 떨려요. 이거는 내가 이제까지, 그러니까 그게 내가 세월호 사건 발생하기 전에, 이제까지 우리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었던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내가 그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세월호 문제가 터졌어. 그 세월호 문제를 통해서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아마 3월에 그 얘기를 해. 내가 그런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상상한 적도 없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고,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라고 내가 작년 3월에 언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세월호 문제가 터져. 그리고 정말 모든 게 다 드러났잖아. 그리고 오늘은 우린 여기까지 온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느끼는 거는요, 뭔가 거대한 파도가, 우리가 이제까지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는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엄청난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혹시 지금 느껴지시는 분, 저처럼 막 이렇게 소름이 막 끼치고, 소름 끼칠 정도로 어떤 그 기운이 느껴지시는 분 있으세요? 나는 그 세월호 청문회가 그
어저께 갑자기, 나 솔직히 세월호 청문회 어제 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아셨나요? 저는 어제 청문회 할 때까지 몰랐어요. 아무도 관심 없었던 청문회야. 아무도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었던 세월호 청문회인데, 어제 이 국민들의 그 절망이 어제 시작된 세월호 청문회 때문에 다시 그 분노, 고스란히 그날로 돌아간 거야. 바로 그날. 4월 16일 아이들이 죽어가던 그 시간으로 고스란히 되돌려 놓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놀랍지 않으세요? 세월호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나도 세월호에 대해서 계속 떠들었지만 청문회가 있는 줄 몰랐다니까. 왜냐면 내가 보는 뉴스에서는 세월호 청문회가 며칠부터 며칠까지 있다,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 그리고 나는 무슨 4.16 연대라든가 그런 세월호 유가족들하고 직접적인 조직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정을 몰랐어. 언론만 봐, 나는. 언론에 공개된 것만 안단 말이야. 근데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다고, 세월호 청문회에 대해서. 그런데 어저께 그 세월호 청문회가 시작이 됐고, 거기서 너무나 일관되게 이 새끼들이 자신감 있는 거야. 어떤 자신감? 정부와 여당은 그래, 니들이 버텨봤자지 이러면서 개무시하고 모른다라고 일관하고 기고만장하게 그 세월호 유가족과 그 세월호 특조위를 조롱한 거야. 능욕을 한 거야, 어제. 그런데 그 모습이 그 세월호 때문에 각성됐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잠잠해졌던, 그리고 무디어졌던 사람들의 마음에 다시 분노의 불을 댕긴 것 같아. 내가 상황을 잘못 본 건가? 여러분은 그런 느낌을 안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그런 게 안 느껴져? 세월호에 그동안 무디어져 있었다가 어제 그 세월호 청문회에서 개소리하는 걸 보면서 다시금 분노가 되살아나고, 다시금 분노가 되살아나고 뭔가 해야 된다. 한마디로 유권자가 적극적인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 이게 내년 선거로 복수해야 된다. 그런 느낌으로 나는 변화되는 게 느껴져. 사실 이제까지는요, 저들이 그 족벌 언론이 쭉 주도해왔던 게 뭐냐 하면, 소위 그 유권자들로 하여금, 건전한 유권자들로 하여금 절망감에 빠뜨려서 투표를 포기하게 하는 거.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날 국회를 보여주면 국회에서 몸싸움 하는 거, 치고받는 장면, 요즘에 페북에 보면 막 국회에서 몸싸움 하는 장면들을 누가 딱 편집해가지고 그걸 돌려요. 정기적으로 그게 올라오더라고. 그걸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막 몸싸움 하는 장면들, 이명박 때까지 어마어마했잖아요. 그죠? 그 이명박 때까지 국회에서 몸싸움이 수시로 벌어졌어요. 그럼 그걸 날마다 언론들은 대서특필했어. 그런데 왜 싸웠는지 가르쳐줬어요? 왜 싸웠는지 알려줘요? 안 알려줬어요. 야당과 여당이 어떤 주장을 하다가 어떻게 투쟁했다, 그게 아니야. 싸우는 장면만 딱 보여주고 언제까지 이런 난장판을 봐야 되냐, 난장판 국회를 언제까지 봐야 되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지겹다,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지겨워, 이런 결론을 또 누가 유도해. 댓글로 여당이나 야당이나 똑같아, 지겹다, 지겨워, 그러면서 투표하는 날 난 놀러 가야지, 이렇게 유도했던 거야. 요즘엔 하나 더 늘었어. 뭔데? 투표하면 뭐하나, 개표 부정 일어날 텐데. 어떤 시청자가 자기가 그 개표 부정하는, 이제까지 내 말을 들으면서도 개표 부정론자들을 그래도 만나왔던 거야, 이 사람이. 그러다가 그 개표 부정 주장하는 애들이 쓴 댓글을 발견한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캡처를 해서 보낸 거야. 이제까지 망치부인이 얘기했던 거 진짜 확인이 됐다. 개표 부정 주장했던 애들이 투표하면 뭐하나, 어차피 개표 부정할 텐데, 그러면서 물타기 하고 있는 장면을 이 사람이 본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캡처를 해서 보냈더라고. 저들의 방법은 똑같아요. 분열시키고 절망시키고, 공포심을 주고 분열을 시키고 절망시키는 거야. 그게 쟤네들의 술수야. 1%의 권력이 99%를 지배하는 방법은 겁을 주고 분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고? 겁을 주고 분열을 시키고, 겁주고 분열시키고, 또 하나가 있는데? 절망. 겁을 주고 분열을 시켜서 절망하게 하는 거야. 공포를 주고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절망하게 하는 거. 그게 그들이 이제까지 대중 99%를 지배해왔던 방법이에요. 지금 또 똑같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짓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이 공포와 분열, 절망 전술. 그게 지금 최고조로 이 안철수 문제로 그 전술을 딱 쓰는 거야. 그런데 그 절망을 이기는 분열과 공포로 인한 절망을 이기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분열과 공포를 이용한 저들의 절망 작전. 거기에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예요? 분노예요, 분노. 분노야. 분노의 희망. 이게 두려움과 분열과 그리고 절망, 이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 분노에서 와요. 그래서 분노하라 이러는 거야. 이 분노에서 오는 거고, 그 다음엔 뭐야? 이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지혜로운 분노를 해야 된다는 거야. 지혜로운 분노. 그 지혜로운 분노라는 게 뭐냐? 결국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야. 이 분노가 혹은 자기를 태워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소영웅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소영웅주의. 옛날에 민주화 운동을 할 때도 자기 혼자서 막 울분에 견디지 못해서 막 실수를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았어. 그게 소영웅주의야. 자기 혼자서 자기 생각만 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해. 그런데 그게 나중에 거대한 역풍이 되고 도리어 민주세력 전체를 죽여버리는 그런 게 이제 소위 이석기 같은 사람이 그런 소영웅주의겠지. 아니면 그 14일날 집회에서 파이프를 휘둘렀던 사람들이 그런 소영웅주의겠지. 그런 사람들 몇 명의 정제되지 않은 분노가 결국은 전체 대우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노, 그래서 이런 분노들을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희망으로 조직해야 되는 거야. 희망으로 조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희망적인 분노가 필요한 거야. 이 자기를 태우는 분노가 있고, 자기를 태우는 분노가 있고, 정말 분노가 에너지로 바뀌는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태워버리는 분노가 있고, 분노가 에너지가 돼서 희망이 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시점이에요. 오늘 내가 볼 때, 오늘 우리가 그 시점에 있는 거야. 분노로 우리 자신을 다 태워버리든가, 아니면 절망감에 쩔어버리든가, 아니면 그 분노를 가지고 우리의 절망을 파괴시키고 우리의 절망을 정말 분쇄하고 그리고 희망의 내일을 만들 건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먼저 드릴게요. 결론.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모든 언론이 일제히 야권이 참패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모든 언론이 소위 한겨레 경향을 비롯한 진보적인 언론이 다 같이 얘기하는 게 이대로 가면 야권이 참패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대로 가면이야. 이대로 가면. 그래, 이대로 가면 우리는 다 망하는 게 맞아. 그러나 이대로 가면은 if예요, if. 조건이란 얘기야.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야. 조건을 바꾸면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지금으로부터 3개월 뒤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의 미래는요, 결정되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3개월 뒤 우리가 망할지 안 망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미래를 바꿀 수가 있어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 지금은 정말 개판이야. 가능성이 안 보여. 희망이 안 보여. 한마디로 길 끝이야. The end. 아, 여기서 끝이구나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야. 그런데 뭐라고요? 길이 보이지 않으면 이제부터 만들면 되지. 빛이 보이지 않으면 우리가
빛이 되면 되지. 그래서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운명이라는 게 있어요. 운명이라는 게 뭐냐 하면 소위 음양오행, 이 우주의 섭리와 질서 속에서 어떤 사람이 겨울에 태어났냐, 봄에 태어났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났냐, 이런 거에 따라서 그의 초기의 어떤 그 조건이 결정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겪게 될 일은 아예 결정이 되어 있는 거야. 그의 부모와 태어난 자연 환경과 사회적 환경이 그의 인생을 어느 정도는 정하게 되어 있어요. 금수저, 흑수저가 그런 얘기야.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금수저, 흑수저가 완벽하게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우리가 절망하면 금수저, 흑수저의 세상이 되는 거야. 그러나 금수저, 흑수저의 세상을 뒤집어 엎겠다, 깨버리겠다 라고 결심하면 우리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절망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도 절망일 거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절망 속에서 하는 거야. 그냥 절망 속에서 우리 이제 죽으면 되는 거야. 아니 뭐하러 살아? 뭐하러 밥 먹어? 똥 싸지 말고 오줌 싸지 말고 먹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그냥 죽어. 그럼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 우리가 오늘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 4.19 혁명 그거 3월 15일에 부정선거가 있었어요. 4월 19일에 혁명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4월 26일에 4월 27일인가? 이승만이 도망갔어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요? 2달 만에 세상이 바뀐 거야. 3.15 부정선거를 이승만이 일으킬 때 이승만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습니까? 내가 이긴다. 내 맘대로 될 거다. 생각했겠죠. 그로부터 1달 반 만에 이승만 도망갔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아직 3개월이나 있어. 우리에게는 아직 3개월이나 있어요. 3.15 부정선거부터 4.19 혁명의 완료일까지 이승만이 도망가기까지 1달 반 걸렸어요. 아직 우리에게 3개월이나 시간이 있는데 왜 우리가 절망합니까? 왜 우리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죠? 누구 맘대로? 여러분 3개월은 길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그 긴 시간 우리는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역사를 우리가 새로 쓸 수 있어요. 87년 60항쟁 그 6월 9일날 이한열 열사가 그 최루탄 직격탄 맞죠? 그리고 1달 만에 직선제 따냅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 우리가 어떤 역사를 쓰게 될지 아무도 몰라. 자, 여러분 못 믿겠다고요? 여러분 혹시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 국제면 뉴스 보셨어요? 프랑스에서 극우파가 압승했다. 지방선거에서. 지난주였나? 지지난주였나? 프랑스 극우파가 그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 압도적으로 이겼다. 그 뉴스 다 보셨죠? 30% 이상의 지지율을 받았다. 압승했다. 그런데 그게 1차 투표였대. 1차 투표로 다자간에 투표를 해가지고 프랑스 극우파가 30% 이상 압승을 한 거야.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결과가 결선 투표를 한 거야. 나는 정말 절망했어. 그걸 보고. 나는 그게 프랑스 선거제도를 몰라서 그걸로 끝난 줄 알았거든. 프랑스가 이랬다면 이제 인류는 멸망으로 가는구나. 아, 인류의 종말이 다가오는구나 알았어. 그런데 그게 1차 투표였고 2차 투표가 결선 투표야. 1, 2등 놓고 투표하는 거. 어떻게 됐는지 알아요? 극우파가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대. 극우 세력이 단 한 석도 얻지 못했대. 전패했다는 거야. 전패했대요. 찾아보세요. 전패했다니까. 2주 전에 프랑스에서 극우파가 압승했다고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 프랑스 결선 투표에서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다는 거야. 프랑스 사람들이 그렇게 등신이 아니었다는 거지. 아니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사를 그렇게 봤어요. 맞죠? 결선 투표에서 프랑스 그 문제의 극우파가 단 한 석도 차지하지 못했어. 기가 막히죠? 우리는 내일을 몰라.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 몰라.
소위 지금 우리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 있는 위치를 보면 똥밭이야. 똥밭이고 쓰레기장이고 정말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 보여. 그런데 여기서 똥밭 쓰레기밭에서 희망을 버리느냐? 희망을 찾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일이 달라져. 똥밭을 옥토로 바꿀 수 있고 쓰레기 속에서 재활용해서 중요한 아주 최고급 합금을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쓰레기밭이고 똥밭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 죽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 똥밭을 옥토로 바꾸고 쓰레기장에서 재활용해서 중요한 보물을 찾아낸다면 우리는 내일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내일을 바꾸는 거야.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거, 고작 야채 두 상자 갖고 망치부인 너무 이렇게 흥분한 거 아니야? 비웃으려면 비웃으세요. 저는 여러분이 조롱한다고 그래서 뭐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비웃고 싶으면 비웃으세요. 목사님이 보시면 선지자로 보이고, 스님이 보시면 보살님으로 보이고, 신부님이 보시면 신실한 자매님으로 보이지만 미친년놈이 보면 미친년으로 보이는 게 저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이 저를 조롱한다 그래서 마음 상하지 않아요. 조롱하고 싶으면 조롱하세요. 그게 여러분 수준이니까. 그러나 믿으신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희망의 메시지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너무나 선명하게 정말 프랭카드처럼 미래는 우리가 선택한다. 이 메시지를 전하라는 말씀 순종하면서 전합니다. 어제 우리는 절망 중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절망 중에 세월호 청문회가 그 절망을 분노로 바꿨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분노를 희망으로 바꿔드릴게요. 4.19 혁명 한 달 반입니다. 60항쟁 한 달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석 달이나 남아있어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그 방향으로 우리가 꾸준히 나아간다면 석 달 뒤에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죠. 물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석 달 동안 목숨 걸고 싸운다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그건 운명 아닐까요? 그건 운명 아니겠어요? 새로운 운명이 아닐까요? 지금 주어진 운명은 우린 존망이야. 다 같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3개월 동안 어차피 3개월 뒤에 죽을 건데 3개월 동안 싸우다 죽어보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바꿀 거라고 난 생각해요. 그렇게 싸운 우리에게는 그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3.1운동 1년 갔어요. 3.1운동 1년 동안 온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일본 놈들이 통치 방식을 바꿨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저항하는 모습을 보이고 끝까지 투쟁할 때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미래는 우리가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인터넷에서 이윤석 논쟁이 한참이라고 그래요. 이윤석이 뉴라이트 발언, 친일파를 척결하지 말자고 주장하고 그리고 야당을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그게 막 이윤석 논쟁이 어저께 몹시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이윤석이 그런 발언을 한 게 언제예요? 몇 달 전이에요. 이윤석이 자기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한 게 벌써 몇 달 전이라고. 그런데 이게 왜 갑자기 어제 오늘 2, 3일 전부터 갑자기 이윤석이 떴을까요? 왜? 코미디언 이윤석. 누구지? 서경석인가? 서경석, 이윤석. 그 콤비로 나왔던 왜 비실비실하네. 걔가 벌써 오래전부터 자기 성향을 드러냈어. 친새누리라는 자기 성향을 드러낸 거야. 그런데 그 글을 갑자기 요 며칠 동안 띄운 이유가 뭐겠어? 안철수에 대한 분노를 이윤석으로 물타기 하는 거야. 안철수가 하도 욕을 먹으니까 대리 욕바지를 세운 거라고. 이윤석은 개그맨이야. 그 개그맨이 뭔 짓을 한다 그래서 세상이 바뀝니까? 혹시 이윤석이 출마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건 이윤석 이러다 출마하겠구나 싶더라니까. 이 출마시키려고 얘네들 작전하나? 이윤석은 연예인이야. 이윤석도 지가 새누리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야당을 싫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석한테 분노한다면 김재동 물러가라고 하는 그 미친 아줌마들이랑 뭐가 틀려? 이윤석 욕하기에 막 몰두해갖고 이윤석 막 욕하고 있는 사람은 김재동 물러가라고 욕하는 미친 아줌마들이랑 뭐가 다르냐고. 자기랑 정치적 성향이 안 맞는 연예인 텔레비에서 퇴출해야 된다. 그 똑같은 거야. 내가 볼 때 이윤석을 갑자기 확 띄워서 욕바지로 세우는 거는 안철수가 예상외로 욕을 먹기 때문이야. 국민들이 대동단결해서 안철수를 욕을 하니까 대신 욕먹을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욕바지 전술이야. 이 욕바지 전술이 금방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안상수 있잖아, 안상수. 그 안상수라는, 그 보온상수 알지? 보온병 안상수. 그 사람이 왜 떴는지 알아요? 보온병 안상수가 왜 떴느냐? 이명박이 군 미필이잖아. 군 미필로 그 막 기침하는 막 연기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됐단 말이야. 근데 그 뒤로 이명박이 어떤 그 방위 관련, 국방 관련 말을 하도 영이 안 쓰는 거야. 왜? 이명박이 뭐 국방 관련 한마디 하면 군 미필, 미필 새끼야 입 다물어. 이게 댓글로 도배가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명박 군 미필에 대한 분노를 대신 뒤집어쓸 존재가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나온 게 안상수예요. 홍준표가 안상수더러 너는 행방불명 돼가지고 군대 안 갔잖아. 그러면서 비난을 했던 거, 그걸 대대적으로 띄워. 연평도 사건이 터졌을 때도 그 연평도 사건으로 2주 동안 막 언론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국정원에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을 8월 달에 보고했었다라는 국회 보고가 나오니까 이게 발칵 뒤집어진 거야. 그러면 지금 북한에서 연평도를 공격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그 이상한 훈련을 해서 북한을 자극했다는 거야?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나왔고, 이렇게 되면 이명박이 자기가 불리한 어떤 뉴스가 나와서 자기에게 불리한 증거로 지우기 위해서 혹시 연평도 피격을 도발한 거야? 라는 유추까지 가능해지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그러자 안상수가 갑자기 그 새누리당의 포병부대에서 장군단 사람을 데리고 인천으로 가요. 그리고 보온병을 들고 이게 탄피예요, 탄피. 그러니까 그 포병부대에서 장군단 사람이 155mm 표적. 그러니까는 기자가 보고 이거 땡땡땡 보온병인데요? 그래서 보온상수가 갑자기 온 세계로 퍼져나갔어. 그거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국정원에서 연평도 피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를 했고,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그에 맞게 대책을 세웠어야 됐는데 그때 그 연평도 포격 훈련이 정상적이지 않은 훈련이었다는 거야. 비정상적인 훈련. 원래 그 지역이 그 국제법상 북한의 영해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 군부대는 서남쪽으로 이게 북쪽이 북한의 영토야. 그런데 그 북한의 영해 안에 연평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평도에서 그 포훈련을 할 때는 반드시 서남쪽으로 훈련을 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연평도 피격 당시에 포를 어느 쪽으로 쐈다? 북쪽으로 쐈다니까. 북쪽으로 우리 NLL이야 이러면서 북한으로 쐈다는 거야. 그래서 그때 연평도 포격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평도 포격 사건이 결국 왜 터졌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야. 그게 2010년 3월에 천안함 사태가 터져. 그리고 8월에 타진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해 10월이야. 그해 10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아니요, 11월이지. 그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10월 달이다. 10월 달에, 9월인가 10월 달에 한 민간인이 어떤 고발을 해버려. 뭐냐면 자기가 불법 사찰을 당했다. 2008년에 이명박을 비판하는 동영상 하나를 블로그에 걸었다고 이 사람의 전 재산을 빼앗기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이 그 사찰을 당하면서 괴롭힘을 당한 거야. 정부 기관에 의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한국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일본으로 도망을 간 거야. 일본으로 도망을 갔는데 거기까지 따라온 거야, 우리 정부기관이. 정보기관이 거기까지 따라가서 그 사람을 괴롭힌 거야. 이 사람이 그래갖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돌아와서 9월 10월 달에 그걸 발표해버렸어. 내가 민간사찰 당했다. 불법 민간사찰이다. 그래가지고 그 민간사찰이 이슈가 됐어.
그래서 이명박의 총리실에서 민간 사찰을 불법으로 했다. 그러면서 거기서 대포폰을 이용해서 민간 사찰했다. 이런 것도 밝혀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 증거가 안 나와 있었는데 검찰이 일찍이 알았으면서 덮어버린 증거가 11월 21일인가에 터져요. 연평도 포격이 11월 23일이면 11월 22일 밤 10시야. 그때 무슨 일이 있냐? 그때 이명박의 불법 민간 사찰 증거가 나와버려. 원머식이라는 공무원의 수첩이 발견된 거야. 그 수첩에 보면 누구누구를 어떻게 사찰했나, 그래서 밥은 뭘 먹었는지, 쓰레기를 버리는 장면, 이런 것들을 막 원충현이라는 민간 사찰팀의 수첩이 공개가 돼버려. 범죄 증거로. 그래서 그 원충현의 수첩이 공개되면서 그때 전 세계로 어떤 기사가 나가느냐, 그날 밤 10시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데로 전부 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통신원들이 뭐라고 발신 타전을 하냐면, 이명박 벗어날 수 없는 스캔들 터졌다. 정치를 대통령을 사퇴해야 될지도 모른다. 그 정도의 내용이었어. 원충현 수첩이 그만큼 파장이 큰,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왜냐하면 지난번에 왜 이탈리아 해킹 사건으로 여러 나라 정상 사라졌잖아. 총리들 막 그만뒀잖아요. 민간 사찰한 것 때문에. 또 그게 유럽에서는 감히 국민을 불법으로 민간 사찰해? 그럼 물러나는 거야. 그게 상식이야. 민주주의 국가의 상식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명박이 곧 물러날 것 같다. 그러면서 온 세계로 그게 다 타전이 됐대. 다음날 아침 연평도 사건이 터진 거야. 다음날. 갑자기 연평도에서 원래 서남 쪽으로 쏴서 국제적인 분란의 소지를 없애는 훈련을 하던 그 부대가 갑자기 북쪽으로 해주 앞바다에다가 쏜 거야. 포를. 그래서 북한에서 3번인가 전통문을 보냈다는 거야. 8시, 그 다음에 10시, 그리고 2시? 그래서 3번인가를 전통문을 보내면서 하지 마라. 근데 2시에 마지막 전통문을 보내면서 당장 그만두지 않으면 연평도로 쑥대밭을 만들겠다. 경고가 들어와. 그리고 2시부터 30분 동안 연평도가 쑥대밭이 돼요. 그래서 민간인 40명이 영구 장애를 입어. 죽은 민간인이 2명이고. 자,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느냐? 그때 해주를 불바다를 만들어도 가령 우리는 바다로 쐈단 말이야. 거기가 북한의 영해라고 해도 우리의 NLL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방어선이라고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그런데 북한이 우리 땅을 공격한 건 말할 수 없는 전쟁 이후의 최초의 도발이었어. 그러면 그때 우리 정부에서는 연평도를 박살낼 수 있었어. 한미연합군이 작사를 내도 국제법 위반이 아니야. 그런데 이명박이 먼저 확전을 방지하라 그러면서 그만하라고 지시를 내렸다는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우리 쪽에서 전통문을 보냈다. 그런 보도가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연평도가 피격당한 다음에 그쪽으로 더 이상 그만하자라고 전통문을 우리 쪽에서 보냈다는 보도가 나왔다니까? 기가 막히죠? 이거 오늘 처음 듣는 사람, 이 내용 처음 들으시는 분, 그 당시 연평도 때 내가 그 수천 개 기사를 읽어줬잖아. 와, 그렇구나. 이게 역시 이제 우리 신입 시청자들이 많으니까 요 연평도 얘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구나. 예. 그 원충현 수첩 검색해보세요. 예. 원충현 수첩. 그게 11월 22일 밤 10시에 특종으로 나와. 단독으로 보도가 나오고 그걸로 모든 나라에서 그 이명박이 물러나야 될지도 모른다. 이명박 최대 스캔들 터졌다. 그렇게 보도가 나갔었어. 근데 다음날 연평도가 터진 거야. 그리고 한 열흘 동안을 난리가 난 거야. 연평도 뉴스를 가지고 막 곧 전쟁할 것처럼 분위기를 띄운 거야. 그런데 2주 만에, 그러니까 열흘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는 연평도 피격 사건 나고 그 다음 주 중반에, 그러니까 목요일인가쯤이었던 것 같아. 목요일쯤에 국회에서 원세훈을 불러. 그래갖고 야당 의원들이 막 까댄 거야. 너는 우리가 이 민간인이 피격을 당할 수 있는 첩보를 미리 입수해서 청와대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어야 됐는데 너 뭐 했냐 이러면서 원세훈이 까인 거야. 그러니까 원세훈이가 아닌데요? 저 보고했는데요? 그런 거야. 언제 보고했는데? 8월 달에요. 연평도 포격 사건이 11월이야. 근데 8월 달에 북한에서 서해 5도를
포격할 가능성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라고 국회에 와서 발표를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는 그게 언론이 몇 개 쫙 나왔어. 그러자 청와대에서 막 화를 내면서 우리는 보고받은 적 없다 이런 거야.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청와대하고 국정원 둘 중에 누가 거짓말하는 거냐, 그러면서 내가 제목을 달고 한 4시간인가 방송을 했어. 근데 그때 안상수가 인천을 간 거야. 안상수가 인천을 가가지고 그 보온병을 들고 사고를 쳐. 그래서 그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을 완전히 그 목요일 오후부터 토요일까지 안상수 보온병으로 도배를 해요. 안상수 보온병으로 도배를 하고 일요일날 인어아가씨 남자 주인공 히로뽕 사건이 터져. 그러면서 갑자기 연평도 뉴스가 사라지는 거야. 뉴스에서. 그리고 일주일 만에 연평도 포격 당일 군부대에서 술판 벌여 SBS에서 단독으로 터져.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그게 우리가 딱 기사를 봤을 때는 연평도 군부대로 보인 거야. 그 기사 뉘앙스가 연평도 군부대가 포격 당일날 술판을 벌였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키게끔 했고, 그 밑에 댓글로 애들이 그렇게 유도를 한 거야. 근데 내가 누구야? 망치부이잖아. 찾아냈지. 그 부대는 연평도 부대가 아니라 서울 서부전선 부대였고, 서울 서부전선은 그 이명박이 서울 서부전선에서 무기 빼가지고 연평도로 가져가 버려. 그래서 무기를 뺏기고 그냥 일상 근무만 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어. 그걸 내가 딱 밝혀내면서, 야 너네 왜 뻥치냐, 연평도 부대가 아닌데 왜 연평도 부대가 술판 벌인 것처럼, 그리고 술판도 아니고 포도 주스 나눠 먹었다고 분명히 그 당시에 목격자가 얘기하는데 왜 술판이라고 거짓말하냐. 그래서 그 뉴스가 사라지는 거야. 그래서 연평도 사건을 터뜨려 놓고 그게 2주도 안 돼갖고 끝나버린 사건이야. 그리고 나서 그 12월 말에 그 연북계를 만들어갖고 우리 민족끼리 치고, 그 우리 민족끼리 쳤다가 그게 국가보안법 위반 논쟁으로 내가 문제를 제기하니까 결국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결론 내리고, 그리고 나서 열받은 국정원 직원이 내 딸한테 악플 달았다가 지금 좌익교수 문제가 터진 거야. 나는 그래서 그걸 잊혀지지가 않아, 그 사건이.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소위 그걸 뭐라 그래, 악의가 맞다?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야. 이게 연평도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다 연평도 사건에서부터 시작된 거야. 구글 검색하니까 다 나오죠? 구글에다가 검색해봐. 원충현 수첩, 그리고 국정원장 8월 보고, 이런 거 전부 다 뉴스에 나오는 얘기야. 왜? 내가 뉴스에 나오지 않은 얘기를 하면 벌써 잡혀갔지. 좌익 효수. 좌익 효수. 교수 아니야? 귀가 안 좋은가 봐요. 청력 검사해봐요. 예. 그 좌익 교수라는 국정원 직원이 우리 딸한테 악플 달았던 게 그 사건이야. 지네들이 작전을 폈는데 그걸 내가 번번이 무너뜨리니까 열받아갖고 우리 딸 걸어놓고 나한테 전쟁을 선포했다가 지금 이 전쟁이 터진 거지. 예. 그 당시에도 우리 연평도 사건 때 시청자가 3,000이었어. 그 당시에도 시청자 3,000명이 그거 실시간으로 다 목격했던 일이야. 우리 같이 실시간으로 뉴스 보고.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쟤네들은요, 온갖 이 언론의 공작을 통해서 쟤네들이 노리는 게 뭐냐. 일단 민노총을 쳐서 공안 분위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 12월 19일 집회 불어! 막 이러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야. 그 다음엔 뭐예요? 야권을 분열시켜라. 그래서 야권 분열에 대한 뉴스를 계속 올리는 거야. 그러면서 안철수의 탈당과 더불어서 늦어도 15일에는 3명이 동반 탈당할 거다. 어디 갔어 그 3명? 늦어도 오늘까지는 3명이 탈당한다며. 근데 그 탈당한다는 애들이 17일로 또 미뤘어. 그 다음에 적어도 20명이 탈당한다 그랬는데 그 20명 다 어디 갔냐고. 그 20명 다 어디 갔어 지금. 이게 지금 안철수 탈당, 안철수 탈당을 막 띄우면서 언론이, 여러분 일요일하고 월요일날 보도 봐봐요. 일요일하고 어제 오전 보도가
늦어도 15일까지 3명이 동반 탈당, 이번 달 말까지 20명이 동반 탈당. 다 어디 갔냐고. 그 왜 탈당한다는 애들이 아무도 없어. 뭐 하자는 거지? 빨리 나가려면 빨리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그 자리에 젊은 애들을 좀 앉혀가지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거 아니야. 다 어디 갔어? 지금 전부 다들 펄쩍 뛰면서 내가 언제 탈당한다고 그랬냐 이러고 있어 지금. 뭐야? 결론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언론의 장난이었다는 거예요. 20명 탈당설, 그거 언론의 장난이었던 거야.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을 못 믿겠다라고 한다. 문재인에 대한 불만이 맞다. 언론의 장난이었던 거야. 실제로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 폭등하고 있어요 지금. 문재인이 안철수한테 그만큼 양보하다가 마지막에 싹 돌았을 때, 그때 이게 지금 이제야 제대로 간다. 문재인 지지율 폭등하고 있어.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진작 좀 그렇게 하지. 진작 좀 그렇게 하지야. 강한 야당이 야당다워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젊은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말이, 안철수가 탈당했다. 그래서 나는 입당할 거다. 추천인은 안철수라고 쓸 거다. 그게 유행어라며. 안철수가 탈당했다. 그래서 나는 입당하려고 한다. 추천인은 안철수라고 쓸 거다. 그게 요즘 애들 사이에 유행하는 농담이래. 그래서 언제부터 입당되냐고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야. 제가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철수에 대한 문재인에 대한 불만이 전혀 없나요? 있긴 있어요. 문재인에 대한 불만은 누구냐? 지금 현역으로 자리에 못한 내 진짜 웃긴 게, 그게 언제였어? 5월이었나 6월이었나? 당직자 포함 100여 명 집단 탈당, 그렇게 기자회견을 했어. 기억나죠? 당직자 100여 명이 집단 탈당을 한다고. 그 뉴스 언젠지 한번 찾아봐봐. 그 뉴스가 나왔어. 하여튼 여름인가 봄에였지, 봄에. 그 언젠지 기사 터진 날짜. 야, 당직자 100명이면요. 사실 그 새정연 당직자 대부분이야. 와, 이럴 수가. 그런데 그때 실제로 탈당 몇 명이냐? 3명 했어. 일반 당원 3명. 당직자는 아무도 탈당 안 하고 일반 당원 3명 탈당했어. 이번에는 일요일인가 월요일에 나온 기사가 7월 10일. 그 다음에 그 일요일인가 월요일에 나온 기사가 안철수의 탈당과 더불어 당원 1000명 탈당, 국회의원 20명 탈당. 근데 국회의원들이 팔짝팔짝 뛰어. 우리가 언제 탈당한다 그러냐고. 그 1000명은 어디서 나온 1000명이야? 지난번에 100명 탈당한다고 3명 탈당한 거 보니까 이번엔 1000명하고 30명 탈당하는 거야? 30명 명단은 있어? 탈당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한 애들 명단 좀 보자. 그러니까 100명이면 다 하겠다는 거였어. 근데 실제로는 당직자 탈당 안 하고 3명 탈당한 게 다였다니까. 그 기자회견 직후 총 3명 탈당. 약속만 받았다는 거야. 그 약속한 명단 까려니까 공개할 수 없대. 왜? 뻥이니까. 1000명의 당원이 탈당하고 20명의 국회의원이 탈당한다 그랬는데 웬걸? 아니, 심지어 송호창도 탈당 안 한대. 송호창도 탈당 안 한다 그러지. 지금 문병호가 분명히 이제 뭐라더라? 유성엽이하고 황주홍이하고 자기네 셋이 늦어도 15일까지 탈당할 거라고 그랬잖아. 근데 유성엽도 17일날 두고 보고 한다는 동. 그리고 지금 심지어 조경태도 탈당 안 한대. 뭐야? 그 20명 누구니? 적어도 20명 탈당한다 그러면 그 인원 좀 얘기해봐봐. 어쨌거나 어느 지역인지 알아야지 우리가 그 지역에 새 인물을 준비할 거 아니야. 광주시장도 탈당 안 해. 뭔데? 뭐야? 결국 대거 탈당, 야당 분당, 전부 다 뭐였어? 개쇼야, 개쇼. 처음부터 끝까지 개뻥이었던 거야, 이것들이. 왜? 그래서 그런 막 분열할 거라는 언론,
언론으로 막 분열할 거라는 개소리를 해가지고 걔네들이 그럼 노리는 게 뭔데? 노리는 게 뭐야? 이런다고 안철수한테 무슨 도움이 돼요? 걔네들은 안철수한테 관심 없어. 걔네들이 노리는 건 단 하나야. 뭔데? 야권 지지층의 절망. 야권 지지층이 절망해서 이 30%를 분열시키고 이 30%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는 해요. 그럼 누구가 목적이냐? 중도 35%. 중도 세력 35% 중에 20%는 투표 안 해. 적어도 우리 국민 중에 13%는 투표를 안 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투표를 안 해요. 그런 사람이 13%가 있어? 그 근거가 뭐냐? 87년 대통령 선거가 역사상 가장 투표율이 높았는데 87%였어. 13%는 투표 안 해? 자, 다시 한번. 언제나 1번을 찍는 게 35%야. 항상 정해져 있는, 항상 정해져 있는 무조건 투표하고 반드시 1번을 찍는 게 35%야. 그 다음에 2번, 소위 민주당 쪽을 찍는 사람이 최소 22에서 최대 27이야. 최소? 아니야. 17? 최소 17부터 언제나 22%는 늘 확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대치가 27%야. 그러면 나머지가 뭐냐? 17에서 27까지 10%잖아요. 그죠? 그리고 합치면 13%인데,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3당을 찍는 사람이 13%야. 아니야, 그러니까 27. 그러니까, 최소 3%에서, 최소 3%에서 13%. 이 제3정당, 소위 진보정당을 찍는 게 최소 3%에서 최대 13%예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투표 지형이야. 성향 분석. 성향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 자, 얘네들이 보통 그러니까 이게 22%에다가 13을 합치면 얼마가 돼? 35가 돼. 진보정당이 최대치를 받아오면 13%, 그 다음에 이 민주정당이 기본으로 22%, 이게 합쳐지면 35%를 야권이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최대 35. 보통은 30에서 이 최대가 35이고 보통은 30이야. 30에서 35가 소위 야권이 얻을 수 있는 최대표야. 그런데 얘네가 얼마라고? 35야. 그러면 결국 동점이잖아. 그죠? 동점이라면, 그렇다라면, 자, 이때 이 설명 나오니까 계속, 얘, 뭔데 이렇게 하트 치고 지랄이야. 자, 이렇게 계속 동점이라면, 사건의 키는 누가 쥐고 있는 거야? 여기서 키는 누가 쥐고 있어요? 얘네가 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을 철저히 투표를 못하게 하는 게 언론의 목적이야. 재벌들의 목적이 뭐냐면, 족벌 언론의 목적이 뭐냐면, 이 중간지대에 있는 무당층 35%를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거야. 이 35% 중에서 13%는 절대 투표 안 해. 무슨 일 있어도.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 중에 최대로 투표를 하게 되면 22%까지가 투표하게 되는 거야. 얘네들 최대가 20인데 보통 22까지는 안 해. 보통은 이 사람들을 야권이 통합되면 5% 정도가 투표해요. 야권이 하나로 뭉치기만 하면 희한하게 이들 중에 5%가 투표하러 나와. 그러면 이 최대 35에다가 5를 더하면 40%가 돼서 얘네들이 이기게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지금 내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어? 그래서 쟤네들이 끊임없이 정치 혐오,
일베의 목적도 그거야. 일베를 일부러 그 국정원에서 일베에 들어가 글 썼잖아요. 그거 아시죠? 관련 뉴스 좀 올려주세요. 예. 일베에서도 국정원 직원들이 작업을 했어요. 국정원 여직원 그 김하영이가 일베에 들어가서 작업했던 게 다 들통이 났잖아. 13년 6월 달에 범죄 일람표에. 그럼 왜 국정원이 일베를 동원했느냐? 정치적인 혐오감. 국민들한테 정치 혐오감을 씌우기 위해서, 정치 혐오감을 퍼뜨리기 위해서 일베 같은 존재가 필요했던 거야. 일베라는 이름으로. 솔직히 일베라는 이름? 진짜 일베 애들은 그런 짓 안 해. 맨 처음에 일베를 만들었던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똥 찍어서 올리는 거 좋아하는 애들이었어. 그런데 그 일베라는 어떤 컨셉을 만들어서 그들을 정치 혐오 집단으로 키워낸 거야. 특정 분야에 들어가서. 그 일베가 유명한 게 자기 똥 찍어 올린 애들 때문에 유명해진 거야. 엽기 사진. 엽기 사진으로 자기 똥 찍어 올리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일베 애들은요, 그냥, 세상이 지겨워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이러니까 그냥 익명으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모인 집단이었어. 그런데 거기에 교묘하게 들어가서 그거를 정치 혐오 집단으로 양성을 한 거야. 어떻게 해요? 원세훈이 2009년에 국정원장이 돼서 한 일이 뭐야? 자, 구글에서 검색해봐. 국정원 절대시계. 국정원에서 그해 2009년 5월부터요. 절대시계라는 걸 나눠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일베에 가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일베 DC 이런 데 가갖고 홍보를 하는 거야. 뭐라고? 좌익 용공 세력을 신고하면 선물을 주겠다. 절대시계를 주겠다. 그래가지고 2009년에는요. 수십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줬대요. 2009년에는 수십만 원짜리 명품 시계를 준 거야. 그래갖고 그 명품 시계가 갖고 싶어갖고 애들이 아무나 막 신고를 해. 나중에 자기 담임도 신고하고 막 그래요. 중고등학생들이. 그러면 그게 간첩이라서 신고했으면 그 담임이 잡혀가야 되잖아. 안 잡혀갔어. 그런데도 시계를 준 거야. 그래서 애들이 아무나 막 신고를 해가지고 그 절대 시계를 받아. 그래서 그걸 중고시장에 되파른 거야. 그래서 중고시장에 그 국정원 절대 시계가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 뭐냐? 나중엔 이걸 5,000개씩 줘요. 5,000개, 8,000개 막 나눠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수십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안 되니까 싸구려 시계를 나눠주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애들이 욕을 한 거지. 애들이 이게 뭐냐? 이거 다 사실이에요. 이것도 못 믿겠는 분들을 위해서, 예, 이것도 못 믿겠는 분들을 위해서 국정원에서 절대 시계를 받아보게 되다 나오잖아. 구글에서 국정원 절대 시계 치면 뉴스 딱 나와요. 엄청 많아. 그러면서 이 국정원에서 이 애들한테요. 국정원 절대 시계를 나눠주면서, 예, 그 국정원 절대 시계를 나눠주면서 아무나 신고하라고 시켰어. 그게 2009년부터야. 그래서 2009년에 우리 방에서도 망치부인 신고해야지, 망치부인 신고해야지, 그런 글들이 많이 들어왔어. 그럼 국정원에서 나를 잡아가야 될 거 아니야. 안 잡아갔다니까? 왜? 내가 간첩이란 증거가 없거든. 그럼 그 새끼들 왜 그런 짓을 했느냐? 그렇게 해서 국민을 분열시킨 거예요. 아무나 간첩으로 낙인 찍도록 그들을 훈련을 한 거야, 절대시계로. 두 번째로 뭘 했느냐? 자, 이번에는 구글에서 뭘 검색을 하느냐 하면, 나오잖아요? 국정원 일베 초청 강연을 지시했다. 국정원에서 일베 애들을 데려다가 국정원에서 관광시켜주고 기념품 주고 한 명당 수십만 원을 돈 썼다는 거야. 이거 구글에 다 나와요. 예, 이거 구글에 다 나오는 거야. 이거 기가 막히죠? 이런 짓을 했다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이거 처음 보세요? 야, 그래서 이게 보여줘야 돼.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까지 한 짓이 그렇게 일베 같은 집단을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들 중에서 자기네들의 말에 따르는 인간들을 키운 거예요. 걔네들을 뭐라 그래? 청년 우군화라고 불렀어. 근데 맨 처음부터 얘네들이 말을 듣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국정원 직원이 수백 명의 민간인들을 데리고 걔네들한테 돈을 줬어. 수백 명의 민간인들한테 돈을 주고 그 돈을 받은 애들이 저런 이제 그 순진한 일베 애들, DC 애들을 꼬신 거야. 순진한 일베 애들, DC 애들 꼬셔가지고 저짓거리를 시킨 거예요. 주자광망부? 야, 내가 어떻게 저기 포털을 조작하겠니? 포털에 다 나온 얘긴데, 포털에 다 나온 얘긴데 내가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하겠어? 내가 그렇게 전능해 보여? 네가 나를 존경하는 마음 알겠는데 나 컴맹이야. 내가 어떻게 포털을 조작하겠어? 포털에 다 나오는 건데 못 믿겠지? 응. 네. 그래서 얘네들이 소위 그 네이버 댓글 사건, 네이버 댓글 부대 사건은 그 사건 때 왜 그 메르스 때 기사 3번 지워진 거 2번 지워졌던 기사 사건 아세요? 메르스의 공포파리를 한참 할 때야. 메르스의 공포파리를 한참 하고 있었는데 그게 하여튼 수요일인가 목요일이었나? 메르스 사태 첫 주에 그 댓글 많은 뉴스로 그 5시 반인가 5시 반인가 올라온 기사가 1분 만에 댓글 많은 뉴스로 올라가. 그래가지고 1분 만에 댓글이 수천 개가 달리고 그 첫 번째 댓글에 좋아요가 수천 개가 눌러진 거야. 근데 그 1분이면 기사를 다 읽을 수도 없는 시간인 거야. 기사를 다 읽을 수도 없는데 댓글 많은 뉴스에 이게 올라가 있는 거야. 조작을 한 거지. 너무 티가 났어. 그래서 이 기사가 삭제가 돼요. 삭제가 되고 그 다음에 2번째로 기사가 올라가. 그런데 그것도 역시 5분도 안 돼갖고 그 작전을 또 그 지랄을 한 거야. 그래갖고 또 내려가요. 너무 티가 난다. 그래가지고 또 내려가고 3번째에 가서 그 한참 지나서 작업을 하더라고.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그 사건 아시는 분, 그날 보셨던 분. 댓글 많은 뉴스를 새벽에 5시경에 5시부터 6시 사이에 2번이나 올렸다가 지네가 삭제했다니까. 너무 티가 나서. 그게 그 당시에 얘네들이 그 정도의 숫자를 수천 명의 아이디를 갖고 있다는 거야, 네이버에. 그래서 수천 명의 아이디를 동원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여론을 조작하는 거예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야. 그게 댓글 부대야. 댓글 부대, 국정원 댓글 부대. 이것도 기사 찾아보면 그냥 쏟아지고 있죠. 국정원에서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 그건 이미 다 들통이 난 사건이야. 그래서 민간인 조력자에게 돈 입금한 것까지 다 들통이 났어. 이런 썩을 년놈들을 만나. 그러면 전부 다 처벌받아야 되겠죠? 아무도 처벌 안 했어요. 국정원 댓글 부대를 아무도 처벌하지 않았어. 왜?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니까. 원세훈의 지시에 따라서 한 거니까 그 국정원 직원들한테 죄가 없다. 그래서 아무도 처벌 안 받았어. 그래놓고 지금 법원에서 원세훈 무죄 주려고 저 지랄하고 있는 거야. 기가 막히죠? 자, 좌우시간 그들은 그렇게 여론을 조작하면서 어제 이 안철수를 띄우려고 진짜 노력을 했어. 그런데 웬걸? 국회의원들이 다 탈당을 안 하겠대. 탈당을 안 한대. 왜? 우리가 대체 선수를 구하기 시작했거든. 야, 일단 노원병 한 자리 났다. 그럼 이제 3명 나가면 그 3명 자리에 누구 내보낼까? 지금 세정현 비례대표 중에, 즉 비례대표는 지역구가 없어. 근데 똘똘하게 일 잘했던 의원들이 얼마나 많아. 김기식, 제일 잘한 게 김기식. 그 다음에 진성준, 진선미, 김현, 김광진, 은수미, 또 장하나, 최민희, 너무 많아. 그 자리에 채울 비례대표 의원들이 똘똘한 애가 너무 많은 거야. 자, 그러니까 빨리 자리 내놓으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안 나가는 거야, 지금. 지금 탈당하겠다라면 그 자리에다가 비례대표 꽂으면 되거든. 지금 열심히 한 비례대표들 꽂으면 되니까 안 나가는 거야. 그래놓고 지금 하는 짓이 뭐냐? 문재인 뒤통수 까기. 문재인 뒤통수 까기.
지금 자기가 나가면 자기 자리 다른 사람 세울 거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제 안 나가고, 이게 보니까 김한길이 탈당하지 않고 세운 새로운 전략이야. 탈당하지 않고 문재인 계속 흔들기. 그러면서 문재인 이제 뒤통수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언론과 김한길을 지지하는 이 족벌 언론이 누구를 활용하고 있냐? 박영선이야. 지금 언론에서 박영선을 막 활용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박영선이 안철수하고 정운찬을 만나게 했다. 이 박영선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이런 분위기를 지금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박영선의 입장은 내가 못 봤어. 박영선이 직접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전부 다 카더라 뉴스더라고. 뉴스들이 카더라 뉴스들인데 박영선, 박영선, 여자 박영선, 삼선 의원 박영선, 그 박영선에 대해서 그 계속해서 언론에서 박영선이 김한길, 안철수, 손학규랑 손잡고 정운찬이랑 손잡고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 거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자, 나는 그럼 이런 문제가 터진 이유가 뭐라고 보느냐? 나는 박영선 때문이라고 봐. 왜? 박영선이 김한길한테 2012년에 김한길 공천 주라고 막 깽판을 쳤어. 그래가지고 그 김한길이가 얼떨결에 공천 받고 나온 거야. 안 그랬으면 절대로 공천 안 준 건데 완전히 통진당하고 전쟁 다 끝난 다음에 저기 선거하기 한 열흘 전인가? 갑자기 공천을 받았어, 김한길이. 그래가지고 내가 열받아갖고 당에 있는 선후배들한테 다 따졌잖아. 씨발, 어떤 년놈이 데려왔냐? 그랬더니만 박영선 의원이 그 당시에 공천 주라고 난동을 피웠다는 거야. 그래서 김한길이가 공천을 받고 나왔다는 거야. 기가 막혔지,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기가 막혔어. 자, 그러면 박영선이 김한길에 대해서 그러면 김한길과 한패냐? 박영선이 나는 아직까지는 한패라고 생각 안 해. 나는 박영선이 아직까지 한패라고 생각 안 하는데 지금 김한길과 언론이 김한길을 지지하는, 김한길과 함께하는, 김한길이 당대표가 돼야 된다던 이 재벌 언론이, 자, 표현을 정리할게요. 김한길이 당대표가 되길 바랬던 족벌 언론이 박영선을 이용해서 문재인 흔들고 있어. 박영선이 여기 침묵한다면 동조하는 거야. 박영선이 지금 김한길을 지지하는 족벌 언론들이 박영선 이름을 팔아서 문재인 뒤통수 까기를 하고 있는데 박영선이 계속해서 침묵하면서 계속 침묵한다면 그건 그 언론이 맞단 얘기야. 그죠? 자, 그렇다면 만약에 박영선이 계속해서 이렇게 침묵한다면 오늘 내일 중에 자기 이름 함부로 거론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그건 박영선은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는 필요 없다는 뜻 아니겠어요? 박영선은 또 지금 뭐 문재인더러 비상대책위를 만들어라. 문재인이 사퇴해야 된다라고 외친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 좀 작성해봐. 그 사람들은 자기 지역구에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가 필요 없는 사람들이야. 그지? 내 말이 잘못됐나? 지금 문재인더러 사퇴해라. 문재인으로 안 된다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그 내년 선거에서 문재인 지지자들의 표가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문재인 지지자들은 지금 문재인 뒤통수 까는 애들한테 내년 3개월 뒤에 대가를 치르게 해야 돼. 지금 이제까지 문재인 흔든 애들, 그리고 지금 2주에 문재인을 흔들 애들. 나는 자, 여러분, 망치 부인 빨갱이냐? 그래, 미안해. 들어올 때 저기 너네들의 수준을 좀 파악해가지고 이렇게 좀 걸러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프리카에 그런 장치가 없어. 진짜 미안해. 그래. 그 빨갱이 찾으려면 그 청와대로 가야지. 왜 여기로 왔어? 길을 잘못 들으셨네요. 네. 자, 그래서요. 지금 뭐 문재인을 흔들고 지금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여러분 있잖아요. 문재인으로는 안 된다? 문재인으로는 총선 필패다? 전당대회를 안 한 적이 없다? 그래서 전당대회 갖고 이겼냐고. 2012년에 전당대회에서 이겼냐고. 큰 선거
내가 전당대회 했다고 주장하는 애들아. 그래서 2008년에 이겼어? 2012년에 이겼어? 전당대회 하면 이긴다고 누가 그래? 어디서 이런 개지랄이야. 그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 평론이랍시고 하면서 말이에요. 내가 가장 골 때리는 게 그거야. 지금 이제 이 소위 종편이 만들어낸 괴물들, 정치 평론가란 이름의 괴물들이 있어.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면서, 한마디로 정치의 생리도 모르고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했던 것들이 정치 평론이란 이름으로 개소리를 장렬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언론에서 마치 이게, 야, 박사는 뭐해? 투표 선거운동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 박사학위가 몇 개면 뭐하냐고. 현장에서 투표 한 번, 선거운동 한 번 안 해본 것들이 정치에 뭘 알아. 지랄들이야. 나는 선거 13번 해봤어. 그 중에 2번 졌어. 13번 중에 11번을 이겨봤어. 어떻게 하면 이기는지를 알아. 다만 나는 평론가가 아니야. 아니, 나는 학력이 짧아. 박사가 아니야. 그래서 정치 평론가랍시고 방송에 나가서 떠들 그 조건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니들보다 선거에 대한 경험이 난 더 많다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알아. 지금 텔레비에 나오는 박사 다 마찬가지야, 씨발. 정치 평론? 니들이 뭘 알아서 평론을 해? 어디서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어. 양비론 피고 앉아있고.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똑같이 문제다. 야, 씨발, 왜 똑같아? 뭐가 똑같아? 나는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되는 거 반대했던 사람이야. 문재인이 당대표 되는 것도 반대했던 사람이야. 왜? 되면 계속해서 문재인이 공격당할 거고, 그로 인해서 문재인을 방어하다 시간이 갈 거기 때문에 나는 문재인이 당대표도 대통령도 되길 바라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재인 말고 대안 있어? 한나라당 3등 온 손학규? 아니면 역대 최대로 깨졌던 정동영? 아니면 탈당하고 나갔던 천정배? 니들이 뭘 알아가지고 문재인으로 안 된다는 개소리야. 정치의 지읒자도 모르는 안철수? 문재인이 답이 없다. 문재인으로 안 된다. 라고 얘기한 애들의 공통점은 뭐야?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야. 과거에 어떤 정치 활동도 한 적이 없는 애들이 문재인으로 안 된다. 문재인으로 안 된다. 이게 언제랑 똑같냐 하면 2002년 가을. 2002년 가을에 노무현으로 안 된다. 노무현으로 안 된다라고. 나는 솔직히 2002년 대선 경선에서 노무현 지지하지 않았어. 나는 김근태 의원을 지지했고, 김근태 의원이 광주 경선 전에 사퇴하는 바람에 내 김근태 의원한테 쌍욕한 사람이야.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끝까지 갔어야지. 왜 사퇴했냐고 막 들이댔어. 그때 김근태 의원이 나한테 한 말이 뭐냐? 미안해. 고마워. 뭐가 미안하고 뭐가 고맙냐? 그랬더니만 그냥 조용히 문 닫고 들어가더라고. 난 몰랐어. 광주 경선 전에 김근태 의원이 사퇴를 해야 광주 사람들이 노무현에게 힘을 몰아주고, 그래서 내년 그해 대선에서 문재인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런 내부적인 이야기를 해서 그걸 내가 나중에 이하경 의원의 내가 그 얘기를 미리 들었었지만 확정적인 증거가 없었어요. 근데 그 이하경 의원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 말 했던 사람이야. 광주 경선 전에 김근태 의원 찾아가서 당신이 광주 경선 전에 사퇴해야 되겠다. 그래야 광주에서 절반이 김근태를 지지하는데 그들을 표까지 몰아야 노무현이 1등을 하고 그래야 정권 재창출 가능하다. 그래서 김근태 의원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사퇴한 거야. 나 그때 몰랐어. 그래서 내가 김근태 의원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알아? 얼마나 욕을 하고? 남자가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왜 중간에 포기했냐고. 나중에 어떤 선배한테 얘기를 전해 듣고, 에이 설마 이하경 의원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도 유튜브에 떠 있어요. 수달 이하경 선생. 그날 이하경 선생이 와서 그 얘기를 했어. 그때 그랬다고. 자기가 김근태 의원더러 광주 경선 전에 사퇴해야 노무현이 1등한다.
그래야 정권 재창출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 그래서 내가 확인한 사람이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노무현을 1등을 만들었는데 그해 가을에 노무현으로는 안 된다. 노무현으로 안 된다. 노무현 장인이 빨갱이라 안 되고 노무현이 요트가 있어서 안 되고 노무현으로 안 된다. 노무현으로 안 된다. 개 지랄을 했어. 특히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에 만족할 수 없다. 호남은 노무현을 반대한다. 그때 그랬어. 2002년 가을에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을 광주에서 밀어줬는데 노무현 캠프에 호남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노무현으로 안 된다고 그런다더라. 날마다 언론에서 그랬어. 맞지? 그랬잖아. 내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때 2002년에 그 노무현을 만든 게 광주였어. 그래서 파죽지세로 노무현을 국민경선에서 1등을 만들어 놓고 이 언론 개나발 새끼들이 날마다 개뻥을 치면서 호남에서 노무현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크다. 호남에서 제일 인기 있는 게 정몽준이다. 그러면서 노무현으로 안 된다 지랄 연병을 했다니까? 그런데 호남에서 노무현 표 90몇 프로 92%인가? 호남에서 노무현 지지표 90% 나왔어. 그럼 뭐야? 그때 호남에서 노무현으로 안 된다 그랬다. 개씨발놈들이 거짓말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호남에서 문재인으로 안 된다고 떠들고 다니는 애들이 누구냐? 지금 현역이 아닌 애들. 어차피 공천 못 받을 애들. 세정안에서 공천 못 받을 것 같은 양아치들이 문재인으로 안 된다 떠들고 다니는 거야. 찾아봐. 2002년 대선 전에 국민 경선으로 뽑은 후보를 노무현으로 안 된다고 지랄 연병했던 것들. 그 언론이야. 그때 그 언론이 모두 누구 팔았어? 호남 팔았어.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언론의 개수작에 놀아놔야 되냐? 언제까지 호남을 팔아서 그러면서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한테 섭섭하다. 호남이 문재인한테 등 돌렸다. 지랄? 호남에서 문재인이 80몇 프로 나왔지? 87%인가? 아, 호남이 등 돌려서 87% 지지해 줬구나. 문재인으로 안 된다. 노무현으로 안 된다. 매번 호남을 팔아. 이 씨발. 지랄 연병들이야. 야, 너는 언제부터 안철수 짱이야? 지난번까지는 저 전두환 만세 했던 애 아니야? 여러분, 왜 갑자기 이윤석이 떴을까요? 왜 갑자기 연예인 스캔들로 연예인 스캔들이 뉴스 메인으로 떴겠어? 이유가 뭐겠어? 안철수 파리가 안 된 거야. 내가 볼 때 이윤석이 검색어 1위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안철수 파리가 안 된 거야. 안철수 탈당으로 야권 분당설을 막 어제 일요일하고 어저께 팔았잖아. 어제 오전까지. 그러면 이제 어제 오전 중에 탈당 선언을 좀 해줬어야 돼. 어제 오전 중에 적어도 2-3명이 탈당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뭔가 이렇게 그 탈당에 대한 입장을 밝힌 애들이 좀 많았어야 돼. 적어도 20명이 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누가 탈당한대? 다 이러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안철수 장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윤석으로 도배하고 연예인 욕지거리. 우리 딸이 그러더만 지금 정체 모를 놈들이 나타나서 응답하라 1988에 고경표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그 응팔의 그 선우 역할을 맡은 애래. 근데 걔를 그렇게 까더라는 거야. 근데 얘가 그 조사해보니까 이놈이 성향이 수상한 놈이래. 아이 시험 기간에 페북 보지 말라니까. 하여튼 그런데 그 고경표를 욕하는 이유가 걔가 옛날에 SNL에 나왔었다며. 대선 전에 SNL에 나와서 그 SNL이라는 게 왜 무슨 여의도 텔레토비 할 때 그때 그 팀에서 굉장히 박근혜를 세게 비판했던 그런 스탠스였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렇게 고경표를 까고 있대. 그러면서 나한테 엄마가 고경표를 까는 놈들의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래. 근데 내가 그 당시에 여의도 텔레토비를 잘 못 봐가지고 말이에요. 고경표가 나온지 몰랐어요. 예. 하여튼 막 연예인들을 디립다 까대는 스캔들이 터졌다는 얘기는 뭐냐?
정치적으로 가리고 싶다는 거야. 일요일 월요일 장사를 열심히 했는데 안 된 거야. 심지어 어저께 뭐 노원에 가가지고 안철수가 경로당 가가지고 막 연설했는데 어른들이 그냥 밥만 먹었다며. 아무도 안 쳐다보고 밥만 먹었다며. 그게 그냥 화면으로 나왔다던데? 안 먹히는 거야 지금. 지금 안 먹히는 거야. 도리어 문재인 지지자들은 엄청 결집을 하고 있어요. 예. 문재인 지지자들이 엄청 결집을 하고 있는데, 자, 지금 문재인 지지자들이 여기부터가 중요한 거야. 오늘의 가장 중요한 거.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는 분명히 문재인 지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다. 나는 지난 2012년 대선 때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 되면 안 된다 그랬어. 왜? 문재인은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박근혜 목을 따는 그런 결단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리고 이번 당대표 경선할 때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왜?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는 순간 우리는 대선에 가장 큰 자산을 잃게 될 거다. 왜? 문재인이가 만신창이가 되기 때문에 문재인이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대선 불출마 선언밖에 없어. 문재인이 이렇게 까일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문재인이 만신창이가 될 거다. 그래서 대선 후보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거다. 왜? 지금 문재인이 당을 수습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뭐냐? 지금 제도권 언론에서 계속 공격하는 게 뭐야? 안철수 문재인 싸잡아 욕하는 애들이 결국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거 아니냐? 대권 자리 놓고 밥그릇 싸움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하고 있어. 그럼 이 상황에서 문재인 선수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뭐야? 대선 불출마 선언이야. 그거밖에 없어. 그렇게 될 거라 그랬잖아.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재인 선수를 믿고 따랐던 그 세력들이 한순간에 흔들리게 돼 있어. 그래서 내가 문재인 아껴둬야 된다. 아꼈다가 총선 때 확 간판으로 달아서 그 문재인 바람몰이를 해야 된다. 라고 내가 그래서 얘기했던 거야. 작년 봄이야, 올 봄이야. 올 봄에. 내가 문재인이 당대표 되면 안 된다. 작년 가을부터 내가 길거리 수사방에서 그 얘기를 했어. 들었던 사람. 내가 작년 가을부터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가 만신창이가 되고 우리는 대권 후보에 큰 자산을 잃게 된다. 그러니 문재인이 당대표가 되지 말고 최대한 힘을 모아서 다른 사람에게 양보를 해라. 그리고 그 사람을 시켜서 국민 경선제만 따내면 된다. 그게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길이다.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런데 문재인 지지자들이 문재인이 당대표가 돼야 지들이 공천받으니까 기어이 문재인을 당대표 시켰어. 그래서 만신창이가 된 거야. 여기 들은 사람이 수천 명이야. 자, 그러면 망치 부인은 이제 당대표를 문재인이 그만둬야 된다고 생각하냐? 아니. 문재인 말고 대안이 없어, 이제. 총선은 문재인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야. 맨 처음부터 그랬잖아. 총선은 문재인으로 치를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왜 저렇게 문재인을 언론이 까댈까요? 아니, 문재인이 뭘 잘못했는데? 문재인이 뭘 잘못했어? 문재인이 강력한 리더십을 안 보여줬어? 그거 왜 그런 건데? 김한길, 안철수, 조경태 이런 애들이 계속 뒤에서 도끼질한 거 아니야. 박근혜랑 문재인은 박근혜와 싸우고 김한조박은 문재인이랑 싸운다. 그런 거 아니야. 당 중진이라는 것들이 문재인은 박근혜한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뒤통수에다 계속 도끼질한 게 김한조박 아니야. 뭘 얼마나 강력한 리더십. 무슨 리더십. 그래서 박영선이 비대위장 할 때 잘했어? 안철수, 김한길이 당대표 하면서 지방선거 말아먹었어? 자, 지금요, 어차피 내년 대선은, 그러면서 언제나 큰 선거를 앞두고 전당대회를 했대. 그래서 2008년 전당대회 했어? 그래서 이겼어? 그래서 80몇 석 얻었냐? 2012년 그 전당대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도 기어이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한명숙 당대표 만들고
120석 고작 얻은 거냐? 그게 성공한 거야? 전당대회를 반드시 해야 되긴 나발. 그러면 문재인이 무조건 전당대회 안 된다 그랬어? 진보 정당과의 통합 전당대회는 하겠다 그랬잖아. 왜 그 얘기는 아무도 안 받아? 문재인이 주장하는 게 뭐야? 진보 정당하고 통합하는 전당대회라면 하겠다. 그게 아니면 안 한다. 왜 그 얘기는 안 해? 지금 진정하게 됐냐? 너 불 끌어간 소방관한테 진정하세요. 진보정당과의 통합이라면 전대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 내부에서, 즉 안철수가 주장했던 혁신전대가 뭐야? 혁신이 뭔 줄 알아? 대표를 문재인에서 안철수로 바꾸라는 거였어. 왜? 지방선거 말아먹고 이제 총선까지 말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안 된다 그런 거 아니야. 이거 봐, 진정하세요. 너네 막 지금 막 사람들이 막 내 말에 막 감동하는 게 느껴지는구나. 진정하게 됐냐? 지금 니네 집에 활활 불타고 있는데 진정하게 돼 있어? 우리 미래가 불타려고 그래 지금. 자, 여러분, 그래서요.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여기서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어. 나는 이번 판을 풀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문재인 선수는 이미 얘기했어. 여러 번. 대선 불출마하겠다. 대선 불출마, 난 대선에 꼭 출마하겠다는 거 아니다. 총선도 불출마하겠다. 문재인 선수 여러 번 얘기했어.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볼 때 문재인 선수가 여기서 확실한 어떤 그 바람을 일으키는 유일한 수는 내가 볼 때 외통수야. 대선 불출마 선언. 그러면 문재인 선수가 대선을 불출마 선언했다고 다 끝난 것 마냥 그러지 말란 말이야. 대선 불출마 선언은 노무현 대통령도 했었던 거야. 김근태가 대통령 후보가 된다면 나는 대통령 안 하겠다. 대통령 후보 불출마한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단 말이야. 그럼 문재인이 거짓말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선수가 나는 대선 불출마한다 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럴 때 마치 다 무너진 것처럼 그 바람 빼지 말라고. 이를 악물고 문재인이 왜 그런 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자, 여기서 대안은요. 무슨 대안? 대선 대안? 야, 총선 지면 대선 어차피 져. 지금 문재인이 대선 생각하고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 생각을 니네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되는 일이 없는 거야. 내가 뭐라 했어? 문재인 대통령 만들고 싶으면 당대표 시키지 말라 그랬지. 내가 부천에서